밤하늘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은 안다. 별을 본다는 건 사실 시간을 본다는 것이라는 걸. 지금 당신의 망막에 닿는 저 빛 한 줄기는 어쩌면 당신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당신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별을 떠나 텅 빈 어둠을 가로질러 온 것이다. 우리는 별을 지금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누구도 별의 현재를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과거다. 하늘은 거대한 박물관이고 우리는 빛이라는 느린 전령이 배달해준 옛 소식을 읽고 있을 뿐이다. 나는 평생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실제가 무엇인지를 물어왔는데 그 모든 질문의 시작점에는 늘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사실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는 그 세계가 아니다. 그 감각을 제대로 느끼려면 가장 익숙한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발밑의 지구. 지름이 약 12,700km.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리면 몇 주 안에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크기다. 인간의 몸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나마 정직한 거리다. 그런데 한 발만 밖으로 내디뎌 보자. 태양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 별빛이 당신의 얼굴에 닿기까지 8분이 걸린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이 느끼는 햇볕은 8분 전의 태양이다. 만약 이 순간 태양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8분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따뜻함을 누릴 것이다. 태양계의 가장자리, 해왕성 궤도까지의 폭은 빛으로도 8시간 남짓. 여기까지만 해도 인간의 상상은 이미 발끝이 저려온다. 그러나 이것은 준비운동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별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약 4.2광년 떨어져 있다. 킬로미터로 바꾸면 40조라는 입에 담는 순간 의미를 잃는 숫자다. 인천공항에서 여객기를 띄워 그곳으로 쉼없이 날아간다면 도착할 무렵 지구에서는 약 500만 년이 흘러 있을 것이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다. 우리 은하 안에는 별이 2천억 개쯤 흩어져 있고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빛으로 10만 년이 걸린다. 그리고 당신은 그 중심에서 약 26,000 광년 떨어진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나선팔에 앉아있다. 우주의 수도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 정거장 같은 곳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 너머에 있다. 우리 은하가 속한 동네 국부은하군의 폭은 약 1,000만 광년.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에 이르고 그 안에는 무려 2조 개로 추정되는 은하가 들어차 있다. 은하 하나마다 또다시 수천억 개의 별이 타오른다. 별마다 행성이 돌고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숫자는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저 혀끝에서 미끄러지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는 2조라고 발음할 수 있지만 2조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는 없다. 종이 위에 0을 끝없이 적을 수는 있어도 그 0들이 가리키는 실제를 가슴에 담을 길은 없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무력감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양자전 기억학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연은 우리의 상식 따위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상상력은 자연을 따라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겨우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이라고. 파인만이 위대했던 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가 아니라 끝내 풀리지 않는 지점 앞에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모른다는 사실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답을 가진 척하는 것보다 답이 없는 채로 질문 곁에 머무는 일이 훨씬 어렵고 훨씬 정직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거대함 앞에서 흥분하지 않으려 한다. 감탄사는 오히려 사유를 멈추게 한다. 대신 조용히 묻고 싶다. 생명이 깃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성 하나, 별 하나, 어쩌면 재료를 빚어낼 은하 하나면 충분했다. 그런데 왜 나머지 2조 개의 은하가 거기 있는가? 은하와 은하 사이에 입을 벌린 그 무시무시한 공원은 왜 존재하는가? 마치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지은 것처럼 우주는 터무니없이 과하다. 이것은 정교한 설계의 흔적인가? 아니면 그저 어떤 과정이 멈출 이유 없이 끝까지 달려간 결과인가? 이 질문은 신을 찾는 질문이 아니다. 우주에 거창한 목적이 있다고 믿어서 묻는 것도 아니다. 나는 철저히 물리적인 의미에서 묻고 있다. 이 무한에 가까운 거대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앞으로 며칠 밤에 걸쳐 물리학이 내놓은 대답들을 하나씩 펼쳐보려 한다. 그리고 각각의 대답이 무엇을 밝혀주고 무엇 앞에서 침묵하는지 미화하지 않고 들여다볼 것이다. 다만 첫 밤의 결론은 이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라고 불러온 것은
실은 빛이 우리에게 닿을 시간이 있었던 아주 작은 모퉁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 너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닿지 못한다. 우주가 왜 이토록 큰가를 묻기 전에 먼저 우주가 어떻게 커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물리학이 내놓는 첫 번째 대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빅뱅. 흔히들 우주가 거대한 폭발에서 시작해 사방으로 파편을 흩뿌렸다고 상상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가장 동떨어진 그림이다. 빅뱅은 텅 빈 공간 속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었다. 공간 그 자체가 부풀어 오른 사건이었다. 폭발의 파편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제히 늘어난 것이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심 같은 건 없다. 모든 곳이 동시에 멀어지고 있고 어느 은하에서 보든 자신이 정지한 한가운데처럼 보인다. 빵 반죽 속에 박힌 건포도들을 떠올려 보라. 반죽이 부풀면 모든 건포도가 서로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나 어느 건포도도 자신이 특별한 중심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부풀어 오름의 첫 순간은 상상을 거부한다. 우주가 태어난 지 1초의 아주 작은 파편 같은 시간 동안 공간은 10의 26제곱배 이상으로 팽창했다. 빛이 원자 하나를 스쳐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짧은 찰나에 눈에 보이지도 않던 미세한 양자 요동이 은하만 한 크기로 뻥튀기 되었다. 이것을 천천히 음미해보자. 오늘날 하늘을 가득 채운 거대한 은하들의 씨앗은 빅뱅 직후의 양자 세계에서 일렁이던 미세한 떨림이었다. 가장 거대한 것의 기원이 가장 미세한 것의 우연한 흔들림이라는 것.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의 세계에서 발견한 그 본질적인 불확정성이 우주적 규모의 구조로 확대되어 우리 머리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읽는 은하의 지도는 따지고 보면 태초의 양자적 망설임이 남긴 화석이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그렇게 부풀어 올랐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모른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교하게 기술하지만 왜 하필 그것이 일어나야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이론을 함부로 의심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예측한 흔적들이 하늘에 실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주를 가득 채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빅뱅이 싣고 남긴 첫 빛의 잔열이다. 그것은 어느 방향을 보아도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다. 10만 분의 1 수준의 미세한 얼룩을 빼면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의 온도가 소수점 아래 여러 자리까지 똑같다. 이것은 기묘한 일이다. 서로 한 번도 빛을 주고받은 적 없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두 영역이 어떻게 같은 온도를 가질 수 있는가?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등장했다. 지금은 멀리 떨어진 그 영역들이 팽창 이전에는 한 점에 가까이 모여 서로 온도를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대답의 한계와 마주한다. 인플레이션은 우주가 팽창했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우주가 왜 하필 이만큼 팽창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더 적게 부풀 수도 있었고 더 많이 부풀 수도 있었다. 물리학의 방정식 어디에도 여기까지라고 적힌 줄이 없다. 우주가 이토록 거대한 것은 누군가 그 크기로 재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한번 발동이 걸린 팽창 과정이 멈출 이유 없이 제 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이다. 우주가 큰 이유는 팽창이 격렬했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히 옳은 답이지만 조금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답이다. 한강은 왜 이렇게 넓으냐고 물었더니 물이 많이 흐르니까요. 라는 대답을 듣는 것과 같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알맹이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파인만이라면 아마 이 한계를 불편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를 설명하는 것과 왜를 설명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임을 분명히 구분했다. 한 번은 자석이 왜 서로 밀어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왜라는 질문이 얼마나 깊은 함정인지를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어떤 현상을 더 근본적인 다른 현상으로 환원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근본 현상에 다시 왜를 들이대면 우리는 결국 더는 환원되지 않는 벽에 부딪힌다. 그 벽 앞에서 정직한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다.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겸손이다.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그것이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을 때 그 경이의 이면에는 바로 이 벽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절반의 대답이다. 우주의 거대함이 의도가 아니라 결과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고
그 결과가 왜 하필 이 크기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문다는 점에서 우리를 다시 밤하늘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나는 이 절반의 대답에서 한 가지 깊은 전환을 발견한다. 우주의 거대함을 더 이상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목적의 언어로 묻지 않게 된다는 것. 대신 어떤 과정이 멈추지 않고 흘러 이 모습에 이르렀는가라는 흐름의 언어로 묻게 된다는 것. 목적에서 과정으로, 설계에서 생성으로, 이 시선의 이동만으로도 우리가 알던 세계는 한 겹 벗겨진다. 다음 밤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한다. 우리가 보는 930억 광년이 우주의 끝이 아니라 단지 우리 시야의 끝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우주가 이토록 거대한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우리가 930억 광년이라는 숫자를 입에 올릴 때 무심코 그것을 우주의 크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크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야의 크기다. 빅뱅 이후 흐른 시간 동안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먼 거리의 경계. 그 경계를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른다. 핵심은 가능한이라는 단어에 있다. 그 너머에도 우주는 분명히 펼쳐 있다. 다만 그곳을 떠난 빛이 아직 우리에게 닿지 못했을 뿐이다. 어쩌면 영원히 닿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지만 사실은 안개 낀 바다 위의 작은 배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평선은 바다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내 눈이 닿는 곳의 끝일 뿐이다. 배가 움직이면 수평선도 함께 움직인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관찰자가 자기 수평선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무한하다면, 그리고 적지 않은 우주론자들이 그럴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우주는 왜 이렇게 큰가? 라는 질문은 무한은 왜 이렇게 큰가? 라는 질문과 다를 바 없어진다. 무한에는 왜가 들러붙을 자리가 없다. 무한은 어떤 양이 아니라 어떤 성질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묘한 겸손이 찾아온다. 우리의 수평선 너머에 펼쳐진 그 끝없는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곳과 빛 한 줄기 주고받을 수 없고 그곳의 어떤 사건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곳, 만질 수 없는 실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우리를 햇빛 한 줄기에 떠도는 먼지 한 점이라 불렀을 때 그가 가리킨 것은 단지 우리가 작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경계가 이토록 좁다는 사실, 그 좁은 경계 안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알아낸 인간 정신의 기이한 위대함, 그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아직 가장 흥미로운 대답에 닿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대답은 질문의 방향 자체를 뒤집는다. 우주는 왜 이렇게 큰가가 아니라 이렇게 크지 않은 우주에서 과연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이것을 인류 원리라 부른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주가 우리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오만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반대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성질이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의 성질일 수밖에 없다는 거의 동어 반복처럼 단순한 진실이다.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곳은 물이 있는 곳뿐이다. 물고기가 물의 존재에 놀라는 것은 사실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이 깃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따라가 보면 이 논리가 살아난다. 우주가 막 태어난 처음 몇 억 년 동안에는 별조차 없었다. 무거운 원소도 행성도 당연히 생명도 없었다. 우주에는 사실상 수소와 헬륨뿐이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 당신이 들이쉬는 산소, 당신의 피를 붉게 물들이는 철, 이 모든 원소는 우주의 첫 재료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별의 중심부에서 빚어졌다. 별이 태어나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고 마침시 생을 마감하며 폭발해 그 빛나는 잔해를 우주 공간에 흩뿌려야 했다. 그렇게 뿌려진 재료가 다시 뭉쳐 두 번째 세대의 별과 행성이 되고 그 행성 위에서 화학이 생물학으로 건너가야 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몸의 원자들은 하나하나가 죽은 별의 유산이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빚어진 존재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분광기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사실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 걸음이 남아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 시간은 곧 크기다. 우주가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부피도 늘어난다. 그러므로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가 충분히 만들어질 만큼 우주가 늙었을 무렵, 우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진 뒤였다. 작고 아담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품은 우주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별이 무거운 원소를 빚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는 한 생명의 재료가 세상에 나올 때쯤이면 우주는 이미 아득히 팽창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주가 거대한 이유는 우주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가 오래된 이유는 우리 같은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대함은 우리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우리를 가능하게 한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던 셈이다. 이 대답은 앞에 두 대답보다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준다. 거대함과 생명 사이에 마침내 어떤 필연의 끈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절반의 대답이다. 그것은 거대함과 생명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지만 더 깊은 근원에는 침묵한다. 우주는 왜 하필 그런 속도로 팽창했는가? 자연의 기본 상수들은 왜 하필 별이 빛나고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좁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중력이 조금만 더 태워도 별은 너무 빨리 타 죽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약했어도 별은 아예 점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미세한 조율의 칼날 위에 서 있지만 누가 혹은 무엇이 그 칼날의 각도를 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파인만이라면 다시 한번 그 벽 앞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점점 더 잘 안다고. 다만 왜 그래야만 했는지는 어쩌면 영원히 자연에게 직접 물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을 거라고. 다음 밤에는 이 거대함의 가장 기묘한 얼굴을 들여다보려 한다. 그토록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 그 거의 전부가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로. 이제 우주의 거대함이 감춘 가장 기묘한 얼굴을 마주할 차례다. 우리는 우주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한다. 별, 은하, 빛나는 성운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빠짐없이 긁어모아 그 광대한 공간 전체에 고르게 펴바른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1세제곱미터마다 양성자가 대략 6개 떠다니는 밀도가 된다. 안팎만 한 공간에 양성자 6개. 이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진공보다도 비어있다. 모든 별, 모든 은하, 모든 행성,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합쳐봐야 끝없이 펼쳐진 텅 빔의 바다에 떠있는 미세한 오염물질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의 본질은 충만이 아니라 공허다. 가득 참은 예외고 텅 빔이 규칙이다. 그렇다면 왜 우주는 이 재료들을 좀 더 오밀조밀하게 뭉쳐두지 않았을까? 왜 이토록 빈 공간을 헤프게 흩뿌려 두었을까? 답은 중력이라는 일꾼이 지독하게 느리다는 데 있다. 우주의 구조물은 결코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대한 가스 구름이 천천히 뭉쳐 별이 되고, 별들이 무리지어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거미줄 같은 구조로 엮이는 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중력이 일하려면 여백이 있어야 한다. 너무 빽빽하게 들어찬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충돌하고 무너져 별이 빛날 틈도, 행성이 식을 틈도, 생명이 화학을 익힐 틈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 빈 공간은 버려진 황무지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작업실이다. 거대한 사건들이 천천히 펼쳐지도록 마련된 넓은 마당이다. 여기서 나는 서양의 물리학이 수식으로 더듬어간 이 진실을 동아시아의 사색가들이 이미 오래전 다른 언어로 만져본 적이 있음을 떠올린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릇의 쓸모를 이야기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정작 그릇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텅 빈 공간이라고. 방을 짓되 문과 창에 빈 곳이 있어야 비로소 방이 된다고. 있음이 이로움을 주는 것은 없음이 그 쓸모를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노자가 가리킨 빈 공간과 천체물리학자가 측정한 우주의 공원은 물론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둘이 공유하는 통찰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채움이 의미를 갖는 것은 비움이 그것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별이 빛날 수 있는 것은 그 둘레에 별이 없는 광막한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작은 것과 큰 것, 짧은 것과 긴 것을 가르는 우리의 잣대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이야기했다. 아침버섯은 금엠과 초하루를 알지 못하고 매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짧은 삶이다. 그러나 수천 년을 봄으로 삼고 수천 년을 가을로 삼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게 인간의 한평생은 또 얼마나 찰나로 보이겠는가. 우주적 시간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 아침버섯이다.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 앞에서 인간의 100년은 측정조차 어려운 점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점 같은 존재가 자신을 둘러싼 138억 년 전체를 머릿속에 그려보려 안간힘을 쓴다. 장자가 보았다면 빙그레 웃었을 장면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을 헤아리려는 그 무모함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기이한 아름다움이 있다.
물리학자 김상욱은 우리가 결국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원자들의 일시적 배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죽음이란 그 원자들이 다시 우주로 돌아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처음 들으면 차갑고 허무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곱씹을수록 그 안에는 묘한 위안이 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어디선가 빌려온 것이다. 그것들은 한때 어느 별의 심장에서 타오르렀고 언젠가 당신을 떠나 다시 흙과 공기와 다른 생명으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물질의 강에서 잠시 동안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 한 구비의 소용돌이다. 소용돌이는 강물과 분리된 별개의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강물이 잠시 취하는 하나의 형태다. 노자가 만물이 도에서 나와 도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현대 물리학이 모든 원자가 별에서 와서 우주로 흩어진다고 말할 때, 두 목소리는 수천 년의 시간과 대륙을 사이에 두고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파인만이 동양 철학을 끌어들인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한 송이 꽃을 두고 친구인 예술가와 나눈 유명한 이야기에서 과학자는 꽃의 아름다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겹을 더한다고 말했다. 꽃의 색을 보는 즐거움에 그 색이 곤충을 부르기 위해 수억 년에 걸쳐 빚어진 것이라는 안경이를 포갠다는 것이다. 작은 것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그 우주를 안다고 해서 작은 것의 신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 감각은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려 한 동양적 사유와 깊은 곳에서 통한다. 파인만의 통찰이 단지 서양 과학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실제 탐구와 맞닿아 있음을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본다. 우주의 텅 빔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형태가 태어나고 돌아가는 바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탕 위에 잠시 떠오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문이다. 다음 밤 마지막 밤에는 이 무늬가 얼마나 희귀한 순간에 떠올랐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실은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다시 없을 짧은 빛의 창이라는 사실로